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직 시간은 있어. 우리 애들이 설마 나를 버리겠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괜찮겠지.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5가지 습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70대의 노후를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는 습관들입니다. 무서운 건 이 습관들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고 당신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38년 동안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성실했고 자식들에게 헌신했고 남들에게 욕 한 번 먹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도 하나 마련했고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선생님은 자식 집 근처 반지하에 삽니다. 그것도 자식 몰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 답이 오늘 이 영상 안에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박 씨는 올해 68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서 2아이를 키웠습니다. 파출부도 하고 식당 주방 일도 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 8천만 원.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내주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가 도와줘야지. 3천만 원을 줬습니다. 1년 뒤 사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또 2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예식장, 비용, 혼수, 전셋집 보증금, 남은 돈 3천만 원도 다 썼습니다. 이제 박 씨의 통장에 남은 돈은 47만 원입니다.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 32만 원이 전부입니다. 아프면 병원도 못 갑니다. 자식들은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다 줬으니까 나중에 자식이 나를 돌봐줄 거야. 이것은 1970년대의 논리입니다. 그때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자녀 세대는 그들도 먹고 살기가 버겁습니다. 대출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자기 노후도 걱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은 감사히 쓰지만 그것이 부양 의무를 만들지는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서운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애는 달라. 우리 집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특수성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식이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자기 가족은 예외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 빈곤의 상당 부분은 자식에게 다 쓴 돈에서 비롯됩니다. 처음엔 작은 돈을 줍니다.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돈을 줍니다. 자식이 어렵다고 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그 사이에 자신의 노후 자산은 조금씩 줄어갑니다. 아직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자식한테 전화하면 되지 하셨나요? 그때부터가 진짜 고통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부모가 된다는 것. 그 자존심의 상처는 돈보다 더 아픕니다.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식을 위해 얼마를 쓰고 있는가? 그 돈을 쓰고 나면
내 노후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에 대한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자립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노년 상담사의 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많이 줄수록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부모가 건강하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용돈을 받는 부모보다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뵐 수 있는 부모를 자식들은 더 편안하게 여깁니다. 돈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빈 항아리는 물을 줄 수 없다. 자신이 먼저 채워져야 남을 채울 수 있다. 서양 속담입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생기면 승무원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산소 마스크는 반드시 본인이 먼저 착용하신 후 옆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 말은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노후가 흔들리면 자식을 도울 수도 없게 됩니다. 나를 먼저 지키는 것, 그것이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예남 님의 말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줘버리면 그 관계는 결국 부담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빚진 느낌을 갖게 되고 부모는 그 빚을 돌려받지 못할 때 상처받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오래 건강하게 부담 없이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도 자신의 몫을 지켜야 합니다. 이 씨는 30년 넘게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명함이 있었고 직함이 있었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퇴직금도 있었고 쉬면서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생겼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식사 자리에서 좋은 식당을 골랐습니다.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 이 씨는 이미 통장 잔고가 줄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만 여기서 회비를 못 낸다고 하면 다들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낼 수가 없었습니다. 골프 모임도 그랬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이 드는데 이렇게 운동하면서 건강 챙겨야지 하는 말에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조의금, 축의금, 생일 선물. 예전에 내가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씨는 그렇게 3년 동안 통장을 비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아 그 자체입니다. 직장 다닐 때의 지위, 사회적 관계, 사람들의 시선, 그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 퇴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 합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는데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이 간극이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모임은 빠질 수 없어.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아껴 살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모임에서 당신이 빠지면 진짜 섭섭해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의 지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 삶이 바쁩니다. 당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쓴 돈, 그 돈을 아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엔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 쌓입니다. 모임은 계속 생기고 경조사는 끊이지 않고 체면은 매번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노후를 위해 아껴뒀던 목돈이 그냥 쓰다 보니 사라져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소비는 장부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연스럽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가는 돈 중에 마음속으로는 이건 좀 아닌데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0년이면 얼마입니까? 그 숫자가 무서우시다면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체면 7회에 쓰인 돈은 남에게 남고 노후를 위해 아낀 돈은 나에게 남는다. 재정 상담사 박경호님의 말입니다. 체면 때문에 쓰는 돈은 상대방의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 식사 자리가 끝나면 얼마를 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내 통장에서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기억되지도 않는 일에 노후 자산을 쓰는 것, 이보다 아까운 낭비는 없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사는 삶은 결국 내 삶이 아니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의 말입니다. 우리가 체면을 지키려는 이유는 결국 남의 시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남들은 사실 당신을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비싼 식당을 갔는지, 좋은 차를 탔는지, 한 달 후에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작 그 값을 치르는 건 오직 당신뿐입니다. 검소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검소함은 미래를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다.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말입니다. 아끼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끼는 사람이 10년 후에 여유롭게 삽니다. 지금 체면을 지키느라 다 쓰는 사람이 10년 후에 쪼들립니다. 10년 후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선택, 그것이 진짜 용기 있는 삶입니다. 최 씨는 54세입니다. 아직 현직입니다. 월급도 꽤 받습니다. 노후 준비요? 퇴직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려고요. 연금은요? 국민연금 내고 있으니까 그걸로 되지 않겠어요? 저축은요? 아이들 학비, 집 대출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요. 좀 있으면 대출 다 갚이니까 그때부터. 이런 말씀 낯설지 않으시죠?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 씨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중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옵니다. 그리고 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인간의 뇌는 미래의 나를 지금의 나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나를 위해서는 돈을 쓰고 미래의 나를 위한 저축은 미룹니다. 미래의 내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미래의 당신은 지금 당신이 만들어 놓은 조건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씨앗을 심지 않으면 미래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50세에 매달 30만 원씩 저축을 시작한 사람과 40세에 매달 30만 원씩 저축을 시작한 사람, 10년 차이. 단 한 번도 금액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65세에 은퇴할 때 두 사람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단순 계산으로도 3,6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자와 복리를 더하면 그 차이는 훨씬 커집니다. 10년쯤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10년이 노후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50대이신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중요한 10년의 시작점입니다. 미루는 사람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40대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50대엔 집 대출이 아직 남아서, 55세엔 퇴직금 받으면 그때 시작하지. 퇴직 후엔 이 나이에 이제 뭘 해? 그렇게 이유는 항상 있고 준비는 항상 나중으로 밀립니다. 그리고 70이 됐을 때 처음으로 진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만이 압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나는 65세에 매달 얼마가 있어야 생활이 되는가? 지금 그 돈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이 없다면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이른 날입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 중 하나는 할 수 있었던 시절에 하지 않은 것이다. 워런 버핏이 한 말입니다. 워런 버핏은 11살에 처음 주식을 샀고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세계 최고의 투자자조차 더 일찍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입니다. 10년 후에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지금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디두십시오. 복리는 세상의 8번째 불가사의다. 이해하는 자는 얻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잃는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로 추정됩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길수록 강해집니다. 반대로 시작이 늦을수록 그 힘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50세에 시작한 사람과 40세에 시작한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10년이 아닙니다. 복리의 효과를 보면 그것은 노후 자산의 질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만듭니다. 지금 당장 단 10만 원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거둘 것이 없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심지 않고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말은 씨앗을 심지 않으면서 가을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씨앗을 심을 봄입니다. 정 씨 부부는 60세입니다. 남편은 올해 퇴직했고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퇴직하고 몇 달 후 친구 부부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 나이에 못 가면 언제가 800만 원을 썼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동생이 새 차를 뽑았습니다. 남편도 말했습니다. 우리 차도 이제 10년 됐잖아. 슬슬 바꿔야지. 3,800만 원짜리 차로 바꿨습니다. 그 사이에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신혼집 해줬다는데 5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1억 2천만 원. 2년이 채 되지 않아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정 씨 부부는 지금 매달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 속에서 삽니다. 성적, 취업, 결혼, 집, 그리고 노후에도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 집은 유럽 갔다는데, 저 친구는 골프 회원권이 있다는데, 저 부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여행 다닌다는데. 그런데 당신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행 사진만 보일 뿐, 그 사람의 통장 잔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 달 내야 할 카드 값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현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비교가 더 쉬워졌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밴드, 유튜브, 인스타그램. 누군가 여행 사진을 올리면 조용히 앉아 있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저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함정 안에 들어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소비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당신의 지갑은 당신 것이 아니게 됩니다. 비교에서 비롯된 소비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 단계 따라가면 또 다른 기준이 생깁니다. 더 좋은 여행,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그리고 그 레이스는 노후 자산이 바닥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 레이스에서 이긴다 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는 건 빈 통장뿐입니다.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내가 쓴 돈 중에 진짜 내가 원해서 쓴 돈은 얼마입니까?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이상해 보여서 쓴 돈은 얼마입니까? 그 두 번째 항목의 돈이 지금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는 돈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항상 가난하다. 왜냐하면 항상 자신보다 잘 사는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찰리 멍거의 말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옆집보다 잘 살면 이번엔 윗집이 보입니다. 윗집보다 잘 살면 친구 중 가장 잘 사는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이 레이스에서 이겼다고 느끼는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 레이스를 멈추는 사람만이 진짜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비교 소비의 핵심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남의 여행 사진을 보면서 내 일상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건강, 가족, 소소한 일상,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느껴야 불필요한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남의 눈에 부자로 보이려다가 정작 자신은 가난하게 늙는다. 토마스 스탠리 이웃집 백만장자 저자의 말입니다. 실제 부자들을 연구한 결과는 놀랍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대부분 검소하게 삽니다. 고급 레스토랑보다 집밥을 즐기고 명품 대신 실용적인 물건을 씁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과 진짜 부자는 다릅니다. 노후에 여유롭게 사는 사람은 지금 남 눈치 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산 사람입니다. 윤 씨는 62세입니다. 퇴직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쉬고 있어요. 뭐 좀 보고 있어요. 사실은 뭘 봐야 할지 모릅니다. 노후 계획이 있냐고요? 뭐 국민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국민연금은 월 65만 원입니다. 집은 있지만 팔 생각은 없습니다. 건강은 작년부터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괜찮겠지라는 말.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걸 직면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괜찮겠지라는 말로 덮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현실 부정이라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뇌가 자동으로 긍정적으로 왜곡합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이 생각은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 본능이 노후에는 독이 됩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착각, 아프지 않을 거라는 착각, 자식이 알아서 해줄 거라는 착각. 이 세 가지 착각이 겹치는 순간 노후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65세 이후 평균 의료비. 한국인 기준으로 65세 이후 남은 생애 동안 드는 의료비는 평균 6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입니다. 여기에 요양원이나 간병이 필요해지면 월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국민연금 월 65만 원으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관적 착각은 아주 조용하게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경고 신호가 와도 무시합니다. 아직 괜찮아. 조금 더 아파도 병원을 미룹니다. 좀 있으면 낫겠지. 통장 잔고가 줄어도 직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현실이 밀려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돈이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후회합니다. 왜 진작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식에게 다 쏟아붓는 습관, 체면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지출, 노후 준비를 끊임없이 미루는 습관, 남과 비교하며 소비하는 습관, 그리고 괜찮겠지라는 달콤한 착각.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지금 당신의 이야기였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다는 것은 아직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대부분의 사람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신의 노후 자산을 숫자로 적어 보십시오. 통장, 연금, 부동산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돈으로 매달 얼마씩 쓸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지난 3개월 동안 지출 내역을 들여다 보십시오. 내가 원해서 쓴 돈과 남 눈치, 체면, 자식 때문에 쓴 돈을 구분해 보십시오. 세 번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를 하나 실천해 보십시오. 매달 10만 원이라도 노후 계좌에 따로 넣는 것. 한 달에 한 번 가던 모임을 2달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 자녀에게 지금 엄마 아빠도 형편이 빠듯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이른 날입니다.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 님의 말입니다. 노후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고 연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앞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숫자로 마주하는 일. 그것이 두렵더라도 바로 그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이 노후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외면하는 것이 편안함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의 씨앗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나이 드는가는 선택할 수 있다. 조지 번스의 말입니다. 노후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만들어갑니다. 오늘 조금 더 아끼는 것, 오늘 조금 더 준비하는 것, 오늘 솔직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의 당신을 만듭니다.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것, 그것은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라면 아직 10년 이상의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60대라도 지금부터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지키는 것만으로 노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느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후반전이 시작됐다고 해서 작전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삶이지의 채널에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많은 힘이 됩니다.